네,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지금부터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발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이 5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발표는 한 15분 이내에서 짧게 하시는 거로 하고 토론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를 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같은 논문을 작성하신 한국행정연구원 한혜진 박사님, 예,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 정윤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세 분께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 변화 양상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플랫폼 자율규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이 많은데요. 5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지대 이여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단국대 허영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대 백안표 교수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수정 박사님, 대한상공회의소의 허신혜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민호 박사님 먼저 15분 이내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 논문 주제는 제목은 이제 한국 규제 정책의 변화, 뒤에가 더 멋있죠. 1948에서 2024까지.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번에 같이 준비해 주신 정인덕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다. 저도 항상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과정을 하게 되는데 좀 길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이 규제 국가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담론을 던지시면서 그걸 좀 실증적으로 같이 담론적 연구와 실책적 연구를 같이 좀 연결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연초부터 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와서요 초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인데 PDF로 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두 명의 제도 경제학자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더글라스 노스와 델란스 모글로그가 다 받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도가 중요하다, 국가 경쟁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책에서 똑같이 다루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제도적으로 좋은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국가적 경제 발전한 거다. 사실 저는 근데 노스 책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그 생각 들었거든요. 당시에 얘기했던 게 1970년대, 60년대 이럴 때인데 저희 생각할 때는 군부 정권에서의 어떤 정부 주도적인 그게 정말 얘기하는 좋은 제도였나? 근데 사실 비교 대상이 뭐냐면 공산주의였거든요. 계획경제. 그것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뭔가 건전한 룰 메이킹을 하는 국가로서의 규제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이 규제 국가냐? 사실은 예전에 이제 80년, 70년대 넘어오면서 규제 국가, 신자유주의가 막 확산되면서 규제 국가로의 전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규제 국가로서의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다른 전 세계에서 최근에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규제 국가의 어떤 맥락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과거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던 70년대 어떤 발전국가, 복지국가들이 규제국가로 전환된다고 얘기를 했던 마존이 얘기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2020년대 현재 상황에서 우리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서도 요새 규제 강화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적극국가 개념과 규제국가 개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연구 기존에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국가의 대척점으로서 규제국가, 미국식 규제국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아시아 발전 국가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식 규제 국가와는 다르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는 미국식 규제 국가를 놓고 한쪽에는 유럽식 복지 국가와 동아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발전 국가 모델을 놓으면서 이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신자유주의가 불어닥치면서 사실은 다 규제 국가로 통합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었거든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정의석 교수님 던져셨던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때 뭐 유럽처럼 돈을 재정을 많이 써서 복지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적극 국가 개념이 맞냐? 사실 민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규제 국가가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통적 발전 국가를 규제 국가에 넣는 것 같고 사실 원장님과 사실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저는 들을 때 발전 국가는 다 규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규제를 통해서 민간을 이끌고 가는 것들은 되게 이제 적극 국가의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규제 국가의 면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해서 한 차원을 더 만든 게 목적 국가와 시민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걸 넣으니까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는 적극 국가와 규제 국가, 직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개입. 근데 이걸 리드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목적 국가와 특정한 어떤 우리 공익의 실체설 얘기하듯이 특정한 공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쪽이랑 절차적인 시민사회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시민국가 얘기가 같이 이게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한국의 규제국가 논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결국 뭘 봐야 되냐? 규제의 양이나 규모적인 부분을 실증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연구들 찾아보는데 사실은 이런 그래프들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보면 민국의 정부 지출과 규제 지출 규모의 변화 추이들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사회적 규제들은 굉장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확산돼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래프가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60년대 이후부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기열적으로 정부 규모의 변화, 정부 재정 규모라든지 그건 나올 수 있겠지만 규제에 대한 규모, 여기는 이제 규제 스펜딩을 가지고 쓰긴 했는데 사실 이건 연구자의 어떤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제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자라는 게 저희 오늘 본 연구의 가장 큰 테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 딴에는 이제 연구 분석들로 만든 게 뭐냐면 그런 규제 정책의 규모 변화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게 언제 변화되는지, 항상 점진적으로 변화되는지 아니면 갑자기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단절적으로 변화되는지 그런 변화의 크기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자주 변화하는지 아니면 안 바뀌고 있다가 단절적으로 변하는지. 그러니까 규제 정책의 규모적 변화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규제 정책의 특성이지 않을까. 규제 정책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목적인지 사회적 목적인지, 아니면 정책의 대상이 이제 교육적, 근데 복지 분야인지, 금융 정책에 대한 똑같은 경제적 규제라도 국토에 대한 국토 개발에 대한 부분인지, 금융에 대한 부분인지, 정책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제를 둘러싼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들이 차이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 게 뭐였냐면 교수님이 1948년부터 얘기하셨을 때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지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규제정보 포털에 보면 부처별 규제가 쭉 나옵니다. 우리 현행 규제들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법률만 봤습니다. 사실은 더 하위 법률까지 못 보고요. 법률을 딱 봤을 때 그 법률의 규제들이 있는 것들을 쫙 타고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것들을 본 거죠. 그럼 그것들의 초기 제정 시점이 나오겠죠. 연역을 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초기 제정 시점이 어떤 거는 1948 9년도 있고 50년도 있고 60년도 있고요. 그 제정 시점들을 갖고 분석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규제 법률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서 얘들이 언제 생겨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항상 서바이벌 애널리시스 할 때 얘기하는 게 중간에 죽은 놈도 어떻게 할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규제들이 언제부터 생겨나서 왔던 것인지, 최근에 생겨서 갑자기 많아진 건지, 옛날부터 꾸준히 많아졌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죠. 우리가 등록 규제. 지금은 안 나옵니다. 98년부터 2013년까지 규제개혁 백서에서 나오다가 지금은 그게 숫자가 자꾸 나오면 공무원들 힘들잖아요. 14년 이후부터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규제 3호를 갖고 한 건데 중간에 보면 데이터 변천도 있습니다.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진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비중들을 볼 때 예컨대 표 4에 보시다시피 같은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금융재정 파트라든지 국토교통 파트의 규제 같은 것도 해마다 달라지는 비중이 금융재정은 사실 되게 급격하게 바뀌더라. 잘 안 바뀌지만 한 번씩 바뀔 때 크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국토교통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계속 바뀌더라. 그러니까 뭔가 같은 우리가 경제 규제라고 하더라도 규제 분야에 따라 가지고 좀 변화의 속도라든지 변화의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게 저희가 사실 가장 크게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근데 한 건이라도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 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5건 이상 있는 규제들을 저희가 규제 법률에 정의해서 쭉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1948년까지 나오더라고요. 저기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 법령 제목은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는 재밌는 게 보시면 1961년에 한번 점핑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번 점핑이 되고요. 두 시점이 딱 보시면 5.16 쿠데타 이후에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 때는 61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증했던 부분이 있고 2007년을 전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같이 증가하는 형태가 있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좀 다른 추세다. 그리고 그 규제가 늘어나는 게 지금도 계속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기존 규제 법률을 개정은 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규제 법률 자체가 도입되는 것은 많이 좀 줄어든 추세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 규제와 경제 규제로 나눠서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재밌는 게 저는 미국 그 규제 변화처럼 경제 규제가 옛날에 늘었다가 요새는 안 느는데 사회 규제가 나중에 늘고 이게 약간 크로스될 줄 알았거든요. 같이 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사회부처 규제, 경제부처 규제 나누지만은 사실은 고용 규제, 경제부처 규제라든가 사회부처 규제거든요. 근데 고용 규제가 밑바탕이 돼야지 산업이 돌아가니까는 예전에 미국의 경제 규제 늘어날 때도 보면 대공황 이후에 보면 고용 규제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회 규제, 경제 규제라고 나눠서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같이 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정책 영역별로 나눈 건데요. 재미있는 게 90년대 같은 파란 거 확 눈에 들어오시죠. 파란색이 고용노동 환경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규제들 90년대 확 많이 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 영역별로 제가 사회 규제, 경제 규제를 분류를 하기보다는 정책 영역별로 조금 분류해서 보면 각 영역마다 그때 어떤 규제들을 강조했는지가 되게 재밌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정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부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면 법률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도 거의 새롭게 규제가 도입됐다고 보고 그것도 카운트를 해서 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달라지는 게 1961년도보다는 2007년이 확 많이 늘죠. 왜냐하면 이때 전부 개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61년도에 많이 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정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부 개정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200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규제들이 그때 도입이 됐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사회 분야, 파란색 경제 분야인데 사실 왔다 갔다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특정 규제 분야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90년대, 2000년대 보시면은 고용, 노동, 환경 분야 규제가 확 그때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 같은 건 2000년대에 늘고 예컨대 80년대는 교육과 기술 쪽의 규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마다 그때 필요한 정책들과 관련해서 규제들이 늘고 있다, 차별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 법률 대비 이제 실제 그때 공포됐던 법률 대비 비율인데요. 그거는 또 2007년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됐건 최근에 보시면 저는 얘기가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은 그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시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래프 보시다시피 조금 전체 법률 중에서 규제 법률의 증가도 좀 정체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개정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전부 개정되는 횟수라든지 일부 개정되는 횟수들을 연대별로 조금 나눠서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정책 영역별로 본다 그러면 사회복지보건 같은 경우는 일부 개정 횟수 비율이 사실 외교통상산업 자원 분야에 있던 어떤 규제 법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일부 개정이 자주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개정 빈도, 변화의 빈도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횟수, 재밌는 게 보면 사실 정책 영역보다도 소관 부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소관 부서가 많으면 개정 횟수가 많습니다. 저는 관련 자가 많으면 서로 안 바꿀 줄 알았거든요. 소관 부서가 많으면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게 회기 분석을 돌렸는데 돌렸는데 가장 유의하게 나오는 게 소관 부서입니다. 소관 부서가 되면 소관 부서가 많아져도 소관 부서가 많으면 이게 횟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트렌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개정의 변화, 규제 법률의 변화라든지 다양성을 저희가 잘 파악할 때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규제 국가로서의 정의를 얘기할 때
어떻게 규제가 변해왔는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첫 단계를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원서연 박사님. 네. 시간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과제는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 한계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제로 진행했던 과제인데요. 이 시작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안이 나오긴 하는데 15분 안에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 저희가 자율 규제를 플랫폼 분야에다 한정해서 그 살펴봤던 이유는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 자꾸 늘어나고 정부 규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막 시작이 옛날부터 사실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자율 규제가 훨씬 더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 왜 온라인 공정화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플랫폼 분야가 아무튼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요 플랫폼 분야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에 들어가 있는 입점업체들과 이제 뭐 공정 계약 뭐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거래를 조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제 그게 발의가 되니까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은 자율 규제를 한번 이제 적용해 보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정부에서 저희는 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율 규제를 그런 데다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정부에서 자꾸 쓰라고 한 데다가 안 쓰고 이상한 데다가 써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연구자들끼리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자율 규제의 취지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서의 자율 규제가 뭐가 문제고 뭐 어떤 식으로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플랫폼 분야를 이제 했다고 하면 사실 플랫폼이라는 건 산업 분야도 아니고 그냥 플랫폼을 쓰면 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는 사실 크게 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엔 분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분야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플랫폼 분야에서의 가장 큰 다른 분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고 이슈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만들기에도 애매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정의하기도 사실 되게 어렵고 규모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기가 되게 애매한 분야다.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가 사실은 적용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자율 규제 이 앞에 내용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실은 규제 쟁점이 저희가 막 살펴보니까 이게 그냥 산업에 대한 규제 쟁점이 아니라 뭐 노동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근로 계약 자체가 굉장히 옛날 기존의 그 산업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이슈가 너무나 다양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돼 있는 게 뭐 독과점부터 시작해서 개인 정보나 아니면 근로자 이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자율 규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좀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를 여기에다 적용할 때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자율 규제라는 게 생겨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게 정부 규제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부 규제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명령지시적 규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가 하나의 단일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처럼 플랫폼도 11번가 다르고 네이버 다르고 쿠팡이 다른데 다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접근을 그럼 정부가 그 분야별로 문제점을 다 얘기하고 특성을 얘기해서 그 분야별로 다 법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자율 규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자율 규제에서의 가장 장점은 이런 획일적이거나 일관적인 정부 규제에 대비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추진했던 자율 규제는 뭐였냐면 플랫폼 자율 규제가 뭐냐면 플랫폼이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플랫폼 회사에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게 다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약간 이 대기업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공정거래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데서 반대를 하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자율규제 대안이 뭐냐면, 그럼 입점업체랑 플랫폼이 만나서 대안을 제시해 오면 우리가 법을 안 만들게, 법 만드는 거 조금 고려해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자율규제는 이 그 노사가 만나서 합의하는 걸 자율규제 영역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정부에서는 사실 거의 지금 이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건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내용을 정부가 손을 안 댈 테니 노사가 합의해 오면 내가 그걸 그냥 인정해 줄게라는 거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자율규제라는 걸 어디에다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보면, 자율규제가 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좀 융통성 있고 이렇게 가려면 시장 안에서 가장 적용하기 편한 분야는 뭐냐면 변화가 많은 분야,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정부가 법으로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먼저 해오는 거를 정부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한쪽으로는 친절한데 한쪽으로는 친절하니까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이 바뀌면 그 기술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위에 그런 세부적인 기술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먼저 만들어서 해오면 그 내용을 정부가 받아줄 수 있다 정도에서, 사실은 해외 사례는 대부분, 제가 여기서는 해외 사례는 뺐는데 그런 식으로 인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자율규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그러니까 장점을 확실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다 알려져 있는 4가지 자율규제 유형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는 이 자율규제가 어떤 때 효과적인지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서 뭐 호주나 아니면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자율규제는 이럴 때 적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동질적인 시장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규제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모두 다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장 질서를 만들어 갈 때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서 정부랑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자율규제가 사실은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 노사는 동질이 아니라 완전 이질적인 집단이잖아요. 노가 원하는 거와 사가 원하는 건 완전 다른 건데, 그래서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동질적이어야지 같이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거에도 참여할 의지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 그런 측면에서 적용 분야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규제라는 게 정부 규제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특히나 시장의 변화가 많은 이런 최근의 상황에서는 정부 규제가 점점 이렇게 획일화되고 일관적으로 가는 정부 규제가 점점 더 부작용을 내고 있는 그 사이에 정부 규제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적용하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선별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규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요. 자율규제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단체 표준 같은 거거든요. 형광등 만들 때 사이즈를 정부가 정해주지 않아도 전 세계가 다 그런데 그 표준을 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만드는 사람이 다 같이 규제를 만들어야, 형광등 만드는 회사에서 그 사이즈대로 만들어야 팔기가 편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형광등 이렇게 만들자, 정부가 형광등은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라고 정하지 않아도 단체 표준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기준들은 사실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이 사실은 좀 낮아야 되는 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또 자율규제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입장벽이 그 높은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냐면 금융 분야예요. 거기는 정부가 진입하라고 허용해주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등을 보고 저희가 이제 자율규제를 만들어
봤을 때 이제 자율규제 형태가 한 가지 형태는 아니고 앞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블랙이 쓴 4가지 유형은 뭐 명령적, 뭐 자율적, 뭐 이렇게 자율규제가 얼마나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드는데 저희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4개가 아니라 그냥 3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 자율규제, 협력적 자율규제, 명령적 자율규제인데 명령적 자율규제라는 거는 약간 금융시장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자율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규제에 시장 참여자들이 100% 다 참여를 하면 100%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나 많이 참여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 그 자율규제 기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율적인 기구인 거죠.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는 자율적인 제재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권한을 가지려면은 시장에서 어느 누구나 들어왔다 나갔다가 자유로워야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동질한 이제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자율규제 기구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금융 분야에서는 법정협회가 자율규제 기구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기구인 경우는 지금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행협회 뭐 이렇게 다 협회를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협회가 얘기를 하면 말을 들어요. 근데 그 협회가 아닌 핀테크 산업협회가 만들었다. 우리 핀테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게라고 하면 금융 분야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구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적 자율규제는 약간 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자율규제를 만들 수 있는 범위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자율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시장 진입 자체를 정부가 그 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자발적 자율규제는 완전 민간에게 넘어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고 이제 협력적 자율규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진입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정부와 자율규제 기구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자율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바꾸고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얼마나 협력을 하는가가 이제 잘 긴밀히 연결이 돼야지만 사실 자율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3가지로만 나눠서 저희가 뭐 각각 그 자율 규제 이게 앞으로 넘어가는 건 뭘까요? 네, 제가 그 참 아이러니하게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연구하는데 신기술을 잘 못 써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기술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용감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반대로 가고 있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냥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 금융처럼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 그다음에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그냥 분야하고 나눠서 2가지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는 이제 자율규제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가 정말로 자율규제를 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다 알아서 줄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와라는 이런 되게 아주 개괄적인 그 원칙을 줄 것이 아니라 조금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좀 그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이제 5분이 하셔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토론에 앞서서 잠깐 그 발표 이게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이여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기로 해가지고 그냥 하시죠. 예. 그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학술적이고 수고가 많으신 논문이어서 근데 일단은 제목 자체가 한국의 규제 정책 변화 양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적극성이라는 측면의 내용이 대상인지에 대한 거를 좀
정리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적극 국가하고 규제 국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가 쭉 되어서 저는 이게 마치 이제 국가가 민간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연역적으로 쭉 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규제로 한번 봐보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아마 명확한 이해가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적극 국가, 규제 국가의 개념은 규제 국가라는 개념이 꼭 규제를 보자라는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규제 국가의 개념은 그냥 다소 적극 국가에 비해서는 좀 덜 개입하는 국가의 방식이 규제 국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규제 국가 개념으로 논문이 되어지면 정부의 개입의 수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 규제만을 본다면 이제 규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연구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수고하셔서 그걸 다 이제 세셨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규제 국가의 개념으로 좀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법률만 분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1000몇 개인가요 지금? 그 1000몇 개가 되는 법률이 사실은 딱 보면 대충 이거는 규제, 이거는 전혀 규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몇 년에 도입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되고 있거나 중간에 없어졌거나 요것만 딱 체크를 하면 우리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 규제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하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규제에 국한해서, 규제 국가가 아니고 규제에 국한해서만 좀 보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카운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도 이제 말씀 나누실 것 같은데 양적으로 카운팅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뭔가 대표적인 규제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4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규제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한 100개 정도는 뽑았다, 뭐 한 200개를 뽑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걸 뽑을 때 뭘 어떻게 뽑아야 될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좀 설명을 조금 안 해주셔서 다른 레퍼런스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대로 좀 적어봤어요. 뭐냐면 적극 국가와 규제 국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제가 제 아이디어를 막 말씀드리면, 신기술 발전에서 적극 국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보수적이고, 규제 국가는 신기술 발전에 조금 더 수용적인가? 제 가설입니다. 그러면 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 정책 지향적인가 노동 정책 지향적인가 하나의 스펙트럼이고,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격차 해소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차별, 기후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대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에 요즘 시장에 대한 얘기를 보면 개방주의냐 보호주의냐 이렇게 좀 뭔가 좀 뽑아내면 요 뽑아낸 개념들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규제가 정확하게 여기 속하는 것들을 쫙 이제 뽑아지면, 이게 한 300개 200개 모이면 이거 가지고 좀 해보면 뒤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이제 하실 텐데 2007년, 1961년 뭐 이런 거 이제 특이 사례인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때는 특히 많았나 이런 이제 얘기가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007년은 특히 좀 궁금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으로는 저는 목적 국가, 시민 국가 개념이 괜찮은데요. 느낌상 설명하는 것으로는 목적 국가, 절차 국가, 아니 목적 국가, 과정 국가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와닿는다. 그래서 바로 이해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허영조 교수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박사님이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논문 봤을 때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읽혔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읽혔는데 예, 이 넘버리 진짜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셨을까 저도 보면서 게다가 리그레슨까지 돌렸고 회계 분석까지 하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왜 국가를 망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떤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어떤 정책이 있었고 어떤 정책으로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까지로 좀 연결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제도 좋았고 싫었고 이런 거 좀 충분히 좀 효과성에 대해서 좀 나중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추가하면은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뒤쪽에서 두 번째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자율 규제 부분 설명하셔서 봤을 때는 과연 정부가 시장을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가야만 할까, 못 따라갈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는 당연히 시장보다 더 빨리 가서 그 시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가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시장에 맡겨둬서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장이 움직이듯이 그냥 자유롭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앞부분과 아마 두 페이퍼가 아마 혼합을 해서 아마 좀 더 설명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민간에 맡겨두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개입이 통해서 뭐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영득 교수님 이제 수업도 듣고 했어가지고 정영득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이 페이퍼는 아마 저는 굉장히 그 페이퍼의 넘버를 늘리기 위해서 쪼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좀 더 몇 가지로 해서 그 구분을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경제 분야,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쭉 나누어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쪼개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지만 그 충분한 이 규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포함하면은 훨씬 더 저희들이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지금도 뒤에서 이제 듣고 계시는 이제 후배님들께서도 이 페이퍼들을 계속 보면서 아마 시리즈로 나오면은 이 페이퍼들 보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관표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충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배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논문 두 편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이민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한국의 규제 정책 변화 양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 이게 변화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변화와 그러니까 연속과 단절 요걸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점들을 좀 찾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점에서 연속했고 단절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국가와 이제 적극 국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선은 이제 그 규제 국가 한국이 규제 국가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한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발전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 발전 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전 국가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국가의 정의를 보시면은 국가가 앞서 나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 기업들의 역할들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발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한국이 정말 이 발전 국가라는 것이 규제 국가냐 적극 국가냐 규제 국가의 성격이 있지 않냐라는 의문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발전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화학공업화, 중화학공업 정책들인데 이 중화학공업화 정책들 당시를 보면요, 이게 과잉 투자가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정책 계획을 보면은 국가 예산은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계획 자체는 민간의 예산이 95% 이상을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발전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은 민간이 그렇게 투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국가라기보다는 규제 국가의 성격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원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또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은 민간의 투자가 96%, 95% 이렇게 가지만은 이게 산업 분야별로 따져보면은 적극 국가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게 중화공업화의 정책의 가장 핵심은 산업 분야별로 산업 단지가 구성되는 것이고, 이 산업 단지 단위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단지별로 뭐 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숙사를 제시한다든가,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적극 국가의 면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규제 국가적인 특성을 가지지만은 산업 개개 분야별로 보면은 적극 국가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아까 2x2로 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론적 기여도 아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1970년대, 60년대는 이제 차관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었고요. 70년대에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보시면은 각 분야별로 진흥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진흥법 내에는 이제 구조조정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규제에 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1986년에 공업진흥법, 공업발전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1980년대에는 이제 민간의 자유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별법으로 있던 것들을 이제 폐지하고 발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패러다임이 한번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발전법이라는 게 1999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개별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 좋고, 저는 그래서 요즘의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발전 국가가 정리되는 것이 IMF 이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발전 국가적 면모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제 넘쳐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거랑 일치하는 유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48년 이후로 해서 예산이랑 조직이랑 인력이랑 봤었는데, 이게 각각의 시차들이 좀 있습니다. 시차들이 있어서 인력은 1960년대 초반부터 바로 증가하고요. 조직은 한 타임, 예산도 다 한 타임 다 늦게 갑니다. 그리고 구성들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구성들을 보면은 신기한 게 1950년대 중반부터 어떤 구성의 비율이 정해진 이후로 그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딱 하나 1960년대 바뀌는 게 경제기획원 등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획이나 조정과 관련된 업무가 1960년대 초반부터 확 드러납니다. 그 비율 자체는 작지만은 그 분야가 증가하는데, 그게 규제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한 번의 단절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정유덕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했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재밌게 봤었고요. 앞부분에 특히 국가에 대한 이론 파트는 보면서, 어젯밤에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걸로 저는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수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수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보면서 항상 이민호 박사님 제가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발제를 해주실 때 사실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
규제가 몇 개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항상 2014년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항상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도 사실은 딱 2014년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게 그 규제 단위가 아마 다 바뀌면서 사실 저희도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걸 좀 추정해 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예전에 이제 규제 개선은 규제 완화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 규제는 이제 완화한다는 의미로 봤는데 아까 보니까 경제 규제랑 사회 규제랑 거의 비슷하게 되고 또 추세를 보니까 경제 규제가 좀 더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항상 이제 제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규제 가바넌스가 2위인데 이번에는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1위를 했구나, 영국을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영국은 넘사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1등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규제 가버넌스 측면에서 저희가 사후 영향 평가도 있고 없는 제도들이 없는데 상품 시장의 규제 강도를 보면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가버넌스를 다 완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상품 시장의 어떤 규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있어서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중소기업 규제 부분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현안이 됐던 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배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입법 관련해서 많이 이제 발표도 했었고 제가 이제 고민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또 아까 원세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신산업이고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 규제로 하는 추세로 이제 굉장히 많이 흘러갔는데 사실 여기 있어서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 어떨까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10년 전에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2014년도에 이제 그 언론 그 제목을 좀 봤더니 굉장히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모바일 게임 개발사는 소장농이고 유통업체 우위 현실이 안타까워라는 이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했던 그 말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 이제 B2C보다는 B2B 간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갈등이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원세훈 박사님께서 사실 이제 자율 규제가 워킹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이제 사업자들 간의 어떤 그 바게닝 파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동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율 규제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율 규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순수한 자율 규제도 있지만 사업자 모델별로 자율 규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 규제인 것도 같고 메타 규제와도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구현될 때 가장 이제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2022년도부터 아마 다 아시겠지만 플랫폼 정책 협의체라는 게 이게 불가별로 구성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이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나왔던 것이 2020년도에 이제 그 아마 공정위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아직도 이제 제 주위에는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중심으로 돼서 이게 아마 부처 간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처 간의 어떤 파워로 인해서 방통위와 이제 공정위 간의 어떤 그런 이제 부처 간의 좀 주도권 다툼 이란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 장기화로 이제 좌절이 돼서 이제 플랫폼 정책 협의체로 오고, 또 최근에 있어서 이런 독과점 형태의 규제를 하는 그 법안들이 굉장히 국회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에 아마 셌을 때는 21대에도 한 22개가 있었고 굉장히 좀 많은 법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규제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명확성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비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발제자 두 분께 다 여쭤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허신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에서 규제혁신팀에서 일하고 있는 허신회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서 그 토론을 5번째로 넣어주셔가지고 이거 2개를 막내니까 나 다 보라는 거구나 해서 2개를 다 준비는 했는데요. 앞에서 워낙 좋은 코멘트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앞에서 한 건 빼고 몇 가지만 좀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나 질문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호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그 규제 정책의 규모적 변화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측정으로 가버리면 결국에 규제의 저량과 유량을 측정하는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 정책의 규모적 변화라고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저량과 유량을 측정하는 게 과연 이걸 보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연결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들었던 의문은 법률 수준에서 이제 측정을 하셨는데 법률 단위를 관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입법이 있으니까 정부도 이제 법률을 재개정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행령 밑에 단부터 굉장히 정부가 많이 하니까 그쪽까지도 같이 봐야 우리나라의 국가가 어떤 형태인가를 보는데 더 현실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행령 밑에도 같이 봤으면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요 그 규제의 우리나라 수량이 몇 개고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행정연구원의 이종환 부원장님이 하셨던 걸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해서도 지금 뭐 하고는 계신데도 아직 쉽게 볼 수는 없는 거라서 너무 이거 하시다가 이제 탈이 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 자율 규제 원소연 박사님 거 내용인데요. 플랫폼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저희 등장을 했고 당시에는 이제 최승욱 박사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좀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 이제 수수료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등장해 있고 이제 기익 워커들과 이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예를 들면은요, 그 당근마켓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당근마켓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 간의 어떤 중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사실 당근마켓 그 창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거는 시작이고요. 이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지역 기반 사업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로 뭔가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당근마켓의 시장을 어디로 볼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시장 획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 섣불리 규제라는 걸 들이대기에는 이제 아예 그냥 산업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율 규제가 조금 공격을 받았었던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것들을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기획 취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율 규제가 뭡니까를 이제 규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저희 특강 좀 해주세요도 많았고, 그리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한다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자율 규제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키워드가 결국 신뢰잖아요, 신뢰.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결국에 신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까보니까 게임사들이 몇몇 회사는 진짜 치팅하고 있던 게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어떤 신뢰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이 자율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규제를 갖다 붙이는 상황이라 이게 쉽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제 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방향으로 흘러는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들을 고려는 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세션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세션에서만 보면은 사회자 개입 없이도 이렇게 자율 규제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발표하신 분들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우리 정윤덕 교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 늘 그 학문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는 저희 학자로서 굉장히 큰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게 투입을 한 노력이 전부 없어가지고 그 두 분이서 애쓰셨는데 제가 괜히 숟갈 넣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 이민호 박사님하고 제가 우연한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가 한국에서 이 규제 정책에 관한 것이 이제 언제부터 얘기되냐면 80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이제 주로 됐어요, 얘기가.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여기 서론에도 썼지만 이제 특히 영미권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확 확산될 때 아닙니까? 70년대부터 이제 레이간 대처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이 신공공 관리나 무슨 하여튼 좀 크게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쫙 전파될 때인데 이제 그때 규제 개혁 개념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서 이제 저기고 그다음에 그 일테면 한국 정부도 그래서 그때 전두환 정부의 경제 수석을 하셨던 김재익 경제 수석이 이제 경제 자유화 같은 개념을 내세우고 이제 시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YS 정부 때 이제 행세위와 세추위를 했고, 그때 제가 행세위 5년을 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아는데, 그 행세위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규제 개혁이었어요. 예. 그리고 끝날 때 이제 행세위는 없어지지만 대신에 뭘 만들었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행세위가 건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DJ 정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세위 후신이에요, 그게. 행세위가 그냥 5년 내내 거의 규제개혁을 한 거예요. 조직 개편은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는 그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일테면 뭐 고건 총리는 고건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죠.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 거죠. 그때 고건 총리께서 뭐를 내세우냐면 규제 혁파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과격한 개념을 쓰면서까지도 규제를 하여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쭉 이렇게 역대 정부가 해온 건데,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연구는 전부 규제 축소 쪽을 그냥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연구들이에요. 학자들이 다 그런 머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규제가 어느 정도인가? 예,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규제가 심한 나라인가? 뭐 그렇지 않은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이민호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개별적으로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어떤 거 아주 세부 분야, 무슨 뭐에 대한 규제, 무슨 뭐 환경 뭐 이런. 근데 전반적인 한국의 규제가 이때면 미국이니 또는 뭐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그런 그 좀 매크로하다고 할까 하는 연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계속들 뭐 우리나라 규제가 심한 거로 전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 그러면 한번 좀 그러니까 종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보고, 또 횡적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 해서 비교할 때 우리는 심한 건지 아닌지 뭐 등등 이런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좀 그런 연구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모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같이 거기 보면 아까 표 1에 왜 적국국가, 규제국가, 그다음에 목적국가, 시민국가를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종래는 이제 규제국가냐 아니냐 쪽으로 이제 이분법이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목적국가, 시민국가의 이분법을 거기다 이렇게 연계시킴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그 국가별 어떤 차별이 어떤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그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들 많이 서로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공부 같이 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민호 박사님. 제가 마무리. 예. 다 주신 말씀 계속 고민했던 거고, 아까 지금 방금 정인호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저 주제는 제가 연구원 내내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요. 저걸 올해는 끝낼 수 없고, 아까 사실은 저도 백완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의 때 보면 저 히스토리 쭉 저게 읊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을 뭔가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쭉 읊는 것보다는 데이터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윤 원장님 말씀 주셨을 때 그럼 이참에 한번 법률 수준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공업법이나 그때 많이 만들어졌던 게 다 없어져가지고 사실 살아남은 놈들만 하다 보니까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때 70년대 나왔던 법들이 조금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폐지된 법률까지는 한 번 더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정처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60년대, 80년대 아니면 70년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게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행령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법률 수준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 도입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언제 많이 됐었고 지금은 최근에 보면 아까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저도 신기했던 게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들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새로운 영역이라든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름대로 또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같이 규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는 그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아름아름 알았던 것들을 뭔가 그래프나 이런 걸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 1년 내내 이거를 하면서 그 플랫폼의 그러니까 자율 규제라는 게 사실 되게 기업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기네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정부도 마치 기업이 알아서 하면 우리는 손 안 댈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율 규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자율 규제가 정말 맘대로 하세요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지금 연구해 보니까 플랫폼 분야의 자율 규제가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워낙 그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 자율 규제가 들어간 거긴 한데요. 이게 근로자성이나 이런 거는 이게 규제로 할 일인가? 사회적 합의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근로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라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세부적인 그런 이걸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해봤을 때는 금융 분야랑 다 이게 뭐 배달 분야랑 이렇게 해봤을 때 딱히 자율 규제를 적용할 만한 분야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율 규제라는 걸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게 사실 별로 없었고 플랫폼 쪽은 그냥 모델인 거지. 그래서 뭐 자율적으로 올릴 때 뭐 컨텐츠에서 윤리적으로 이런 건 올리지 말자 유튜브에서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자율 규제가 적용되기 되게 아주 적절한 분야는 플랫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앞으로 좀 적절한 분야를 찾아서 요렇게 하는 게 정말 모범 사례야라는 연구를 한번 해보면 다음번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연구거리를 제공한 그런 유익한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